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세상의 모든 어버이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운기의 정치본색과 스픽스에 더욱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어리 떼가 상어를 막아내는 방법은요, 한데 모여서 상어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무도한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100만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진실을 감추고 상식을 짓밟는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진실과 상식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매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5월 8일) 월요일 함께할 네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세은 부대변인, 임세은 대변인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 임세흠 기자라고 있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잘 알죠? 네, 알죠. 이름 들어봤어요. 예, 네. 임세흠 기자라고 네. 있어요. 임세령 대상그룹 임세령 동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구독 많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힘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픽스 구독자가 29만 5천 명인데요. 곧 30만 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 같고 100만 명 가보겠습니다. 100만 명 가려면 일단 50만 명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달 안에 50만 명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한번 내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어리 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탈리아의 정어리 떼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부총리죠. 살비니라고 아주 구급한데 혐오 정치 대가입니다. 이자가 나왔을 때 극우주의와 혐오 정치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 이름이 정어리 떼였습니다. 정어리 떼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수백만 마리가 모이면 상어보다 몸집이 더 커 보여서 상어가 피해갑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네. 제가 시사 1번지 마지막 방송할 때 마셜 맥루한 얘기해 주셨죠? 네네.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샬 캐나다의 언론학자 마샬 맥루한이 그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얘기는 이제 그 미디어의 특유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 성격이 메시지화돼서 나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학자 해석을 나왔는데 저는 그때 지금 스픽스를 떠올리면 저는 메시지가 미디어라는 말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메시지가 이제는 발신하는 신호가 제대로 소음을 뚫고 정말 청취자 대중의 마음에 다가들려면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독특한 정체성 형성 자체가 메시지가 되면은 그게 미디어화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99%의 우리 현재 있는 정치적 소음을 뚫고 1%의 진실로 향해 나아가는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이야말로 1%의 신호로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그래서 마샬 맥루한의 말은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메시지가 미디어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말들을 딱 좀 할 수 있어야 메시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김철근 실장.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어젯밤에 KBS 역사저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누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국풍 80일 네. 주제로 했는데 제가 어제 딱 봤어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참 교활한 수법으로 네. 그렇게 했는가가 이제 다 드러나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81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23년입니다. 네. 몇 년 지났나요?
지금 한 45년이 지났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방송을 보면서 땡전 뉴스지 않습니까?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이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언론이 알아서 눕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씨의 그 일상적 생활들 그리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품격이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다뤘는데 최근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에서 내용보다는 하나의 가십거리라든가 음식 문제,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을 주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야 4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언론에 아직도 저런 속성이 남아있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김철근 실장, 이준석 대표랑 함께 뭔가 좀 변화를 도모해 보려고 하다가 양두구육 발언으로 1년 징계받으면서 같이 지금 받아가지고 유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년 받았습니다. 2년. 네. 더 센 벌을 받았네요.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의 배후 조정 비슷하게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2년이고 이준석 대표는 2번에 걸쳐서 6개월 한 번, 1년짜리 한 번. 그래서 1년 6개월을 받은 거죠. 근데 당내의 정치적 이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포용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정치라면 이건 국민이나 야당을 향해서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협소한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의 핵심은 국민 통합이거든요. 통합을 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거든요. 경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당내에 이견이 있는 사람마저도 뺄셈 정치로 쫓아낸다면 정치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야당과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건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연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김철근 실장 그렇게 지금 뭐 징계받고 또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프로그램 나오면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뭐 이름 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출연 못하게 만들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1981년 그 어목했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니, 저희야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목을 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이런 압력이나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80년대로 돌아가는 더 심한 상태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요 그만두면서 시사 1번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대로다.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관련된 매체에서 많이 질문해요. 많이 망설였어요.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한번 봅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니까. CNN이 오죽하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튜브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떻게 유튜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힘이 되었나? 이렇게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금요. 국민들은 궁금해도 정상적으로 그 궁금증을 풀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뭐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미디어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채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뭐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간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민주당 갔었는데 뭐가 다른 거야? 혹시 이번에 가가지고 들러리만 사는 거 아니야? 궁금해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면 또 곧바로 날아오니까. 임세은 대변인, CNN이 유튜브가 한국에서 언론자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김어준 씨 유튜브를 두고 기사를 쓸 정도 언론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 맨날 외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좋아하시는데 일단 지금 언론의 자유가 제일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번 그 순방 때
MBC 기자 보고 이제 비행기 타지 말라 이게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장식 변호사도 이제 하차를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유튜브의 1위는 저 김어준 뉴스공감이고요. 라디오의 1위는 또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이 언론인들이 오히려 다른 쪽에서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그것의 단면은 무엇이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억압받는 언론이 정말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언론 자유 지수도요. 지금 세계에서 한 4단계인가 5단계인가 좀 내려갔다고 하고 4단계 내려갔죠. 네,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이른바 세금을 받는 방송사 뭐 연합이라든가 YTN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말 뭐 저희 같은 패널 단속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발언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뭐 뉴스 프로그램에 갔는데 PD가 되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발언 조금 단어 같은 거 너무 세게는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보면 얼마나 언론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억압을 받고 있느냐. 저는 나중에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5년 아닙니까? 뭐 5년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뭐 정상적인 이런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또 다시 우리가 아픈 이런 보복이라는 것은 그 보복의 역사가 다시 반복돼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진실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상식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도 보여줍시다. 승리하는 것은 진실과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구독자 많이 늘려주십시오. 파주 근혜기님 남편 퇴근하면 꼭 구독 추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시님 시부모님 구독 종용했어요. 어버이날 선물 아주 좋습니다. 정치본색 구독하시라고 그러는 거. 최경두님 5월 가기 전에 100만 갑시다. 그럽시다. 손고모님 정어리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배국님 화이팅. 우리 지금 정어리라니까요. 정어리인데 상어를 이기는 정어리가 되십시다. 매일 새롭게님 지금 언론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바른소리 할 수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바른소리 하면 그 소리가 진실이 되어 외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신 분은 스픽스 댓글창에 보시면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직접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촌동 스픽스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9만 5천 명인데 한 분씩만 구독자 늘려주시면 39만 명입니다. 두 분씩 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이건요. 구독 많이 해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구독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 그 이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 돌아갔나요? 네, 돌아갔죠. 돌아갔어요? 1박 2일인데 네. 오늘 일정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바로 그게 마지막 일정이었던 모양이군요. 그 오후에 저도 떠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떠났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떠났다는 것 같던데. 예. 경제단체장하고 그 한일 의원연맹 예. 의원님들 만나고. 근데 지금 이제 반응을 보면 일단 뭐 김기현 대표는 셔틀 외교 복원하는 데 의미를 뒀다. 뭐 그거 외에 또 의미를 평가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야당에서는 뭐 여전히 아쉬운 점을 많이 내세우고.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서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것 외에 성과가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외교를 사교로 전락시켰다. 친교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에 뭘 먹었다. 이런 얘기가 주된 이야기가 됐고요.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 할 거면 총리가 뭐하러 옵니까?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셔틀 외교라는 것이 한일 양국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차원으로서 전락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덕분에 이제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은 올라갔겠죠. 그런 느낌이 들고 한국에서는 과거처럼 일본과 우리가 불편하지 않다. 일본 여행 갈 때 좀 덜 미안한 느낌적 느낌으로 가도 되는 느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로 지금 바뀐 거 외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과가 있다면 한번 좀 짚어줄 만한데 최수영 컨설턴트가 꼽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그 한일 정상들이 어떤 계속 앞으로 소통의 물꼬를 텄다. 그다음에 시금석을 쌓았다. 토대를 쌓았다. 그 점 하나는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와서 개인이라고 한정은 전 선은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총리가 개인이라고 단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적 의견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앞으로 좀 극우파들의 망언을 좀 말하자면 제어하는 그런 사전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과거로 아주 퇴행하는 그런 식의 과거는 없을 그런 식의 돌발적인 사태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래도 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나중에 히로시마 그 영원비를 같이 우리 한일 정상회담에 좀 같이 참배하자. 이 정도는 그나마 유의미했던 성과를 꼽는데 저는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8월까지 한일 양국이 큰 선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아마 어떻게 조금 셔틀 외교를 더 진전시켜 나가는지 그건 또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김철근 실장, 우리가 이제 홈앤드 어웨이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웨이 경기를 했을 때는 뭐 많이 이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홈 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받아야죠. 지난번에 준 만큼 받았습니까?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뭘 받았습니까,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안 해도 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드리면 과거의 역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의 협력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얘기를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니까? 왜 그들에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왜 스스로 사면을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한일 셔틀 외교 하는데 12년 걸렸다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한일 관계는 동북아에서 그 패권을 놓고 결국은 둘이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영토와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과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면서까지 뭐 때문에 빨리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실익이 또 뭐가 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발언 가지고 주어가 어떠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주어가 나라고 확실히 밝혀준 데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은 그때 뭐 주어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미국 가기 전에 100년 전의 일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무릎 꿇어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닌 겁니까? 예. 그 얘기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돼 있고 역사관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말로 그 셔틀 외교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해 가려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일단 우리 국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임세현 대변인.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며칠 있다가 바로 이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미리 뭐 짜여졌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미국 대통령 만나고 온 지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일본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의구심을 표했죠. 이게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이렇게 갑자기 오냐. 미리 준비가 된 거냐.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그 한미 공조에 일본이 숟가락을 얹을 거려고 하는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었지만 그 의구점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번에 왔어야 되는지 시기와 뭐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하나도 해소가 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확고한 건 이게 생겼죠.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언론 책상에 올랐다, 그 논의 책상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 국민과 야당이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으로 확실해졌죠. 그때 의제 올랐던 게 맞구나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오염수 관련된 얘기한 거 맞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오염수를 틀겠다는 거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지금 은근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염수에 대해서 사찰단을 보내겠다. 딱 이걸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오염수를 비롯해서 뭐 그 위안부 합의라던가 뭐 등등 독도 이야기까지도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봅시다 그것도. 하여튼 궁금하고 헷갈리신 여러분들
우리 스픽스의 백운계 정치본색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상식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동인의 소설인가요? 발가락이 닮았다가? 네, 그렇죠. 거기 보면 찾다가 발가락이 닮았다 공통점을 찾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일치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발가락이 닮았다 얘기하느냐. 찾다 기시다 총리가 내 생각에 뭐 슬픈 이 얘기를 가지고 성과라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그게 정말 과거 사회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맞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ユン大統領のご決断により3月6日に発表された措置に関する韓国政府による取り組みが進む中で、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자, 이제 저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저도 당시에 이렇게 슬픈 이런 경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개인 얘기냐? 기시다 총리 다시 못 박습니다. 내 개인 생각이다. 박진영 교수, 일본 총리로서 공식적인 일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저 스스로 확인한 거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진일보였다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기꾼 정부인지 우리 정부가 참 엉터리 정부인지 둘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5월 17일부터 있는 히로시마 G7의 가장 중요한 일본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이번에 하나 받아내야 되겠다 시찰단을 결국 받아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도 그런 주제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과학적 IAEA 검증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원래는 그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IAEA 검증단의 시찰단으로서 대한민국이 참여한다. 이야기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줬다는 뜻입니다. 가서 들러리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G7 중에는 독일 같은 경우 이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검증에 참여해 준다는 게 일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의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정도라도 받아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소미아 같이 하자 뭐 요 정도 딜 정도라도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왜 왔는지 모를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5월 17일 날 G7에 가서 일본에 들러리 서주는 일.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히로시마 위령탑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위령탑에 제1조선인 위령탑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대통령이 잘 가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위령탑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패전국이고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희생국가인 것처럼 만드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 위령탑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벌컥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현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쪽에서 좀 서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7일, 8일 방문한다 이렇게 막 일본 언론에 설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막 맞고 그러다가 결국 7일, 8일 하게 됐는데 왜 일본이 서둘렀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빨리 방류하려고 그거 하려고 지금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김철근 실장 저걸 과연 진일보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야, 참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표현 찾아내냐 할 때가 통석의 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해석을 막 찾아보면 그나마 뭐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할 만한데 이건 그것만도 못한 표현 아닙니까? 개인적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에 자기 여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안 살피나요? 우리 국민의 여론을 안 보이시나요? 예? 기시다 총리가 지금 아마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다음 또 총리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한마디는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수준의 얘기는 대단히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아니 일본국 총리가 와갖고 왜 개인 얘기를 합니까? 예? 당연히 일본 국가를 대표한 총리로서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그거 욕을 안 한다고요? 왜 욕을 안 합니까? 언제든 욕을 해야죠. 왜?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일이고 그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하고 받아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사전에 말 안 해도 된다. 또 그 인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미래로 가자. 지금 미래로 가자 이랬고 우리에게 실익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임세현 대변인께 물어볼 거예요. 그거를 요구하지 않을 권한까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줬을까요? 그렇죠. 준 적 없죠. 무슨 근거로 뭘 대표해서 우리가 사과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난 일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들이 여전히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어기고 뭐 사과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누가 결정할 권한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이 와서 했던 이른바 사과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이라는 것들이 전 매우 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우리의 그 반쯤 채워진 물에 저는 독약을 확 부어서 그거 마시라고 한 것 같아요. 왜 기분 나쁘냐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 아니 혹독한 환경이 뭡니까? 본인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끌고 가는 거 혹독한 환경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그럼 혹독한 환경에서 만나게 된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가 얘기될 때마다 당시 전쟁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 사람들도 고생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강제 동원에 끌려간 사람인지 뭐 누군지 주어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럼 그 불법 행위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생계형 노동자인지 강제 동원 노동자인지 어떠한 것도 명확한 표현 없이 다 그냥 슬프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죠.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과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철딱서니가 없다 생각합니다. 최수상 교수,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왜 생각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좀 기시다 총리가 서둘러 온 것은 앵커께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분석하는 바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좀 우회적으로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 말고 OECD 회의에서 한미일의 동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선언, 그러니까 이른바 제2의 워싱턴 선언 같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이제 그 기시다 총리에게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염수 처리만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민감한 이야기들은 양측이 서로 방향성을 갖고 조율하면 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으로 선을 긋는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가해자는 끊임없이 독일이 전범 국가로서 늘 유럽에 폴란드에 가서 끊임없이 사죄하는 것처럼 사과는 피해자가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일본에게 정부로서 그래도 물밑에 앞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뒷문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와 우리 국민의 감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좀 전향적 태도를 요청하는 것, 저는 그게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으니까 했겠지요.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답니다. 참 뭐라고 표현드려야 돼?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취향과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어릴 때 이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친절하더라, 정직하더라. 그런 느낌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까지 사죄의 말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개인적 취향으로서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지의 친일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의 압력이 없었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히 요령껏 어떻게 보면 버틴 겁니다. 또 두 번째, 셔틀 외교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본과 그렇게 셔틀 외교를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일본과의 상호 종속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량으로 보더라도 중국과 우리 무역량이 한 25%, 그리고 일본과 한 5%에서 6% 됩니다. 베트남도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셔틀 외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역 문제라는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현 상황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근본에는 일본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과거의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때로는 우리 손해를 입더라도 때로는 굴종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대적인 취향이 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하라고 합시다. 우리 국민은 다 생각이 있겠죠. 과거사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그 과거사 정도,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자, 이 부분 때문에 왔을 거다. 그렇게 서둘렀을 거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걸 두고 시찰단 왜 가지? 가가지고 야, 안 되겠는데 그러면 방류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임세분 대변인, 네. 가가지고 우리가 시찰하면 제대로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민주당만 가서 안 만나주고 그래서 몰랐는데. 그리고 이게 시찰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언제 시찰하라고 했나요?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수 내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이 시찰단이 간다는 의미는 후쿠시마 원전수 내보내도 된다고 우리가 신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시찰합니까? 그 시찰 말고 검증을 해야죠. 과학적 검증. 시찰은 둘러만 본다는 건데 그럼 둘러만 보면 민주당에서 둘러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시찰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과학적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검증에서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논의가 됐나요? 이런 것부터 논의가 되고 시찰단이 준비가 돼야지 액다 모르게 시찰단부터 보낸다? 그거는 저는 명분 쌓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오염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기시다와 합의를 본 것 같다는 추측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고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난리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검증단도 없이 그냥 덜컥한다 하면 정말 저는 이 불 붙듯이 여론이 안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 시찰이라도 했어. 과학적 검증했어. 그러니까 내보내도 되지? 라는 명분 쌓기 정도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철근 실장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시찰이라 하면 그쪽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쪽에서 밝혀준 내용만 보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문제는 후쿠시마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런 구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자칫 국제적으로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이른바 그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들러리로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시찰단이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 안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지 두 정상이 만나서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방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최승근 네. 우리 시찰단 갔다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데 우리가 찬성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MB 때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조항 하나가 문제였거든요. 뭐냐면 미국에서 설령 광우병 소가 발견되더라도 우리는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 문구 하나가 이른바 트리거가 됐어요. 도화선이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주권이 있는 국가냐. 그러면서 이제 광우병 이른바 괴담까지 퍼지고 그때 정부가 출범 초기였지만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갔던 그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들여다봐야 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수치로 좀 나타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찰단이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달 말까지 양국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관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 단체라든가 관련 민간 전문가도 전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관료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한다면은 그거는 얘기가 좀 말하자면 좀 그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당위성을 못 가질 수 있고 일본과의 그 과정 그다음에 현장 시찰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일본 정부의 현장에서 증문즉답을 하는 걸 차라리 생중계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담보되는 조치들을 해줘야 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쪽에 오사카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일본은 1, 2년 안에 무조건 방류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반대하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지금 시찰단이든 검증단이든 모든 것이 다 지렛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시찰단이 가는데 같이 인접했는 중국은 왜 시찰단이 안 가죠? 북한은 왜 안 가죠? 같이 바다를 쓰는 러시아는 왜 안 가죠? 왜 우리나라만 가서 거기가 시찰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본의 행동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검증 이야기했는데 자, 이 과학이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임의의 과학입니다. 자, 몇 ppm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몇 ppm는 자, 그 오염수를 먹었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다. 그게 기준이냐? 아니면 피부병이 살짝 생기는 정도인데 그게 기준이냐? 이거에 다 사실은 IAEA와 일본이 정하는 임의의 기준일 뿐인 겁니다. 거기에 참여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취재가 부족해서 그런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 외에 또 뭘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철근 실장 뭐 없나요? 그 히로시마 원전 그 추모비에 같이 간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패전국이잖아요. 2차 대전 패전국인데 그 희생되는 국가, 피해 국가로 둔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 히로시마가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입니다. 기시다 총리 지난번 보궐선거 때 3월달에 가서 선거운동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 G7에 히로시마 가서 그 본인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까지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해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일교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다소 또 영향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원폭 피해 거기는 일본의 그 패전국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도발했던 그 국가 제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덜렁 가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그것도 나중에 굉장히 국내 언론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왜 자꾸 우리가 일본을 보증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역사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미국에게만 항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 이 위령탑에 한 번씩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고 두 국가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일본은 전범국이고 명백하게 침략 국가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침략 당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 전범국의 국민들의 사망한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역사 인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피해자가 우리 제1교포단 2만 명 이상
사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측면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 조금 그 대승적으로 이해할 측면은 있다. 근데 과연 이게 뭐 적절해서 대통령이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평가의 문제지 그 자체로 거기 우리 국민들도 2만 명 이상 묻혀 있는데 거기 가서 위령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외교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는 것은 그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국익은 도대체 뭐냐?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8,000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김성우님, 오늘 어버이날이라 아들 내외 손주들이 왔는데 4시 30분 백운기 정치본세 꼭 시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아들 내외 손주들 구독자 6명 늘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손주 구독자 늘린 거 이것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스름님. 아이디가 어스름인데. 어스르면 안 돼. 근데 내용도 좀 어스름하세요. 우리 마누라 거 잠잘 때 구독 누를게요. 어둑어둑한데. 비밀번호를 아시나 보네요. 금슬이 좋으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그냥 사이좋게 봐주십시오. 여원희님, 일본 총리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문제지요. 예. 34 아이디 쓰시는 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요. 정치본색 구독자 100만 가즈아 독립운동가 마음으로 1만 원 릴레이 갑시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많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릴레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원 열심히 저희가 하다 보면 금방 50만 넘고 100만 넘을 텐데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은 더 큰 메아리가 되고 더 큰 울림이 있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오늘이 5월 8일이고 네.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그렇습니다. 날이죠. 네. 기자회견을 안 하고 뭐 대통령의 약속인가? 뭐 이거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취임 1주년 때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이 역대로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올 연초에 기자회견도 안 했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죠. 저는 뭐 당연히 취임 1주년이면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 발언을 놓고 보면은 뭐 자화자찬하고 뭐 이렇게 자료 갖다 놓고 국민 앞에 얘기하는 건 뭐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국민 앞에 설명드리는 행위 자체가 예의죠. 그러니까 그게 칭찬을 국민이 뭐 질책을 하시든 국민이 또 뭐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든 어쨌든 평가는 뒤로 하고 저는 그리고 그 말씀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는 저는 기자회견 특히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자회견은 현직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왜 특권을 자꾸 포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취임 1주년 제가 비록 지지율 30%대 중반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얘기해도 되는 거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국민 여러분 제 진심을 좀 몰라주시네요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윤석열 TV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런 영상을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오늘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내일 어떻는지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진영 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소책자도 내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이제 어제 국풍 80일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TV 나오면 우리가 다른 데 돌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TV 나오면 다른 데 돌릴 겁니다. 겨우 1년인데 10년이 지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국민의힘의 잘못이 큽니다. 국민의힘의 물론 뭐 민주당도 잘못이 큽니다만은
한국 정당 정치의 허약성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대통령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부역하고 있는 언론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계속 남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역사의 기억 속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 시대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아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한 것들을 저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1년 마친 시점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근 실장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가장 무서운 뉴스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4년이나 남았다.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 보통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나면 또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갔다 오면 홍보가 잘 안 됐다.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홍보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건 일방 소통이거든요. 사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려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열어서 기자들이 대신 물어보는 그 얘기에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쌍방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죠. 윤석열 TV 통해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책자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제 쏟아내는 거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다. 과연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제가 보는 대단히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주변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국가 이 중대한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1년이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4년이나 남았다면서 대부분 한숨을 쉬는데 앞으로 4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윤석열 TV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 몰랐네. 임세훈 대변인은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뭐 그 보고 후보 싶지도 시절 않고 때부터 있었어요. 후보 시절부터 예, 윤석열 예, TV. 알았어도 안 받겠지만 뭐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봐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전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런 구독은 얘기- 하지 말고 보세요. 예,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저는 읽혀졌는데요.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앉혀다가 외국 경제 망쳐놓고 어이가 없습니다. 5년 정권 그거 뭐라고 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겁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런 말 한 적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정부가 뭐 겁이 없다고 뭐 5년 5년 그거 뭐라고. 네. 네. 5년 그까짓 그거 니까 뭐라고 네. 그런 표현했었죠. 하여튼 그때부터 표현이 좀 거친 면이 있었어요. 대통령 되고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올라오네요. 미국 가서는 노래도 부르더니 우리 국민과는 대화도 안 하는 건가요? 무슨 대통령이 이래요? 레모님. 예. 레모님 생각이 많은 분들 생각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레모님께 자연주의 작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엘라님 배웠네요. 저도 보수 남편 잠잘 때 구독 누를게요. 아싸.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 제가 가급적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일일이 소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좀 많이 보내주셔서 언론들이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참 언론인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한라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히로시마 얘기했는데요. 원자폭탄의 비결은 분열에 있습니다. 분열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분열은 핵분열입니다.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연쇄 반응을 위해서 우리도 바로 옆에 분들께 백운계 정치본색 힘을 모아주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참 아쉽네요. 계속 이렇게 안 하면 본인은 살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날 기자들하고 약간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 안 보니까 살이 좀 찌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살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편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하고 공직자가 편하면 국민이 힘듭니다.
그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정답이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농담이었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했던 농담 같은데. 난 농담 같이 안 들릴게. 근데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도 언론과 불편했지만 언론의 질문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첫걸음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저는 공직자가 답을 해야죠. 공직자는 4대 의무, 납세 의무, 병역 의무보다 또 하나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설득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이 공복으로 시켰으니까. 저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수영 컨설턴트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 드라마에서 제가 받아 적은 네. 거예요.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도 드라마 보다가 조금 저 받아줬습니다. 네. 대통령이 판단해야 하는 일은 예. 49대 51의 문제뿐이니 늘 머리를 쥐어뜯지만 그것이 내가 선서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쥐어뜯어야죠. 쥐어뜯어야죠. 쥐어뜯지 않으면 살찌죠. 네. 대통령은 비가 와도 걱정, 비가 그렇죠. 안 와도 예. 걱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비가 안 왔을 때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겨 있었던 모습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였던가? 노무현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존경합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참 비가 대중대중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비 오고 눈이 오나 늘 국민들에게부터 이 비판도 받고 힘든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아비의 심정이죠. 비가 오면은 소금 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또 날이 맑으면은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그게 이제 뭐 아비의 심정이고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편하려고 대통령 하면은 절대 안 되죠. 김철근 실장. 제가 보니까 단임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진작부터 저 바꾸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임제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다음 선거가 없어요. 본인 선거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많은 패널들이 지난번에도 그걸 지적해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가 그걸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었고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뤘지 않습니까? 권력만 목표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와야죠. 목표를 달성했으면. 저는 이럴 찍고 때마다 내려오기. 그 이준석 전 대표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대통령도 최소한 시험 좀 쳤으면 좋겠어요. PPAT. PPT 발표하고 그 대통령 그 토론회에 PPT 발표하고 국민 100명과 그 질의응답하고 하는 것을 이 규정과 규칙에 법률에 의해서 넣어가지고 그런 절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말하기 시험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국민의힘 오늘도 최고위원회를 안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윤리위원회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 윤리위원회에 그 해당 당사자가 지금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있어서 예. 최고위원회를 열게 됐을 때는 뭔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최고위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원을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하는데 최고위원 회의는 가능한 그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공당의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이제 윤리위원회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중징계냐 경징계냐. 근데 중징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징계면 대체로 얼마 이상 자격정지 1년 이상. 1년 이상. 예, 만약에 1년이 되면 내년 총선 공천 못 받죠. 출마가 안 되는 거죠. 내년 출마에 뭐 무소속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공천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내년 4월 10일이 선거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따지면 결국 1년이면 공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가처분 신청 등 법원으로 이걸 또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당 지도부에 상당한 분란이 있고 이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수석하고 했던 발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발언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정무수석이 한 얘기가 진실이라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총선에 개입해서 당무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이 확정되었던 거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거 완전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무수석이 했느냐? 했다면 본인 독자적으로 했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이런 것까지 밝혀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어떠세요? 보시기에 태영호 최고위원 좀 겪어보셨나요? 조금은 알죠. 조금. 우크라이나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때 같이 갔습니까? 예. 그러면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 공천을 못 받는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리 뭐 어떻게 뭐 보장을 해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정이나 이렇게 캐릭터나 이런 거 가까이서 좀 봤을 때 순순히 물러날 성격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간단하게 안 물러날 성격입니까? 아니, 그분이 탈북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물밑에서 몇 가지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달을 정확히 하는 순간 그 얘기가 다시 언론에 나오면 그거 완전히 난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밑으로는 뭐 자진 사퇴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선은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거부한 거니까 거부하고 나 윤리위원회 가고 그 판단 받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법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대체로 저녁 늦게 저녁에?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선 그 소명을 받아야 되고 소명을 받고 나면 윤리위원들끼리 그 소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될 거냐 이걸 또 판단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꽤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결과를 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 기시다 총리도 돌아가셨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오늘 뭐 밤늦게 정도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 할 때처럼 새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밤늦게라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내야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더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가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여당의 이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원팀으로 가자고 그렇게 무리수를 띄어서 경선을 해서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이 지도부마저 지금 사실상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말하자면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결단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그건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책들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결론은 오늘 정도 내리라고 봅니다. 김철근 실장 그때 새벽에 결과가 나왔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같은 날 그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빨간 옷을 입은 우리 이양희 위원장께서 새벽에 나와서 했죠. 혹시 이번에 거기도 징계 나오면 뭐 징계당, 유배당 뭐 이런 거 하나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박진영 부원장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징계하고 우리가 그때 전당대회 할 때부터 참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지도부의 정당성이 부족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내려 꽂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 정당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치적인 동료의식들 똑같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종류의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평소에 내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시정잡배들하는 수준의 이야기도 편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어 버린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단일한 집단의 지도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세훈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당적 갖고 계신가요? 네. 남의 당이지만 국민의힘 지금 이런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이미 그 박지영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권위가 사실 대표 권위가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 지지율 3% 수준이었던 김기현 후보를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억지로 만드는 대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권위 자체가 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 대표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대표가 경고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윤리위에서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진복 수석이랑 그 통화가 했었다면 이 내용이 저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우리 전당대회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경고가 가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나경원 옛날에 의원에 대해서도 일종의 어떤 경고 같은 게 나왔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 태영호 의원이
만약에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본인의 공천과 연관 지었다라고 본인의 해명처럼 맞다 하면 대통령실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수석과 했던 내용을 본인이 그걸 이용해서 거짓말했다. 이거 가만히 있을 내용이 아니죠. 근데 아마도 이진복 수석이야 모종의 이런 통화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래서 윤리위도 함부로 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태영호 의원이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녹취나 뭔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윤리위도 못 열고 처분도 못 내리고 그러고 뭉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봅시다. 예. 네. 레몬님, 이준석도 양도구역으로 1년을 맞았는데 김재원과 태영호 징계 얼마일지 궁금하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만 궁금하겠습니까? 김철근 실장은 더 궁금할 겁니다. 루이스 초이님,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있으면 없으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무하마드 알리가 한 얘기 모양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힘을 주신 루이스 초이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좋은 글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오늘 한미라님도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치러져야 한다. 나는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희생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께서 하늘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네, 많은 뜻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 릴레이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